안녕하세요. 오후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투자의 고전,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를 저술한 가치투자의 아버지이다. 20세에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학과, 철학과, 영어과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고 월스트리트로 진출하여 당시의 증권 분석가인 통계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대학 강의 등으로 워렌 버핏 등 수많은 투자의 대가를 양성했다. 증권 분석은 과학이자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그는 CFA, 국제재무분석사라는 전문 직종을 만들어냈으며 감과 내부 정보에 의존하면서 투기를 일삼던 증권시장에 과학적 증권 분석의 틀을 도입하여 증권 투자를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서문, 이 책의 목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독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잘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의논할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수십 년 동안 방어적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야 했으며 그래서 좋든 싫든 주식 시장으로부터 자극과 유혹을 받게 되었다. 나는 주장, 사례, 권고를 통해서 독자들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인식과 태도를 확립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적절한 투자 기질을 갖추는 편이 재무, 회계, 주식시장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투자 기질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벌고 유지한 사례가 많다. 또한 나는 독자들이 정량화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주식 중 99%는 어떤 가격에서는 매우 싸서 사야 하고 어떤 가격에서는 매우 비싸서 팔아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내가 받는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은 투자에 더없이 유용한 특성이다. 나는 여러 해 전 여성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이 주식을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끔찍한 손실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산 주식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 책에서는 공격적 투자자와 방어적 투자자로 투자자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선 방어적 투자자에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가 추천하는 전략은 주식과 채권을 같은 비중으로 보유하는 50대 50 공식이다. 이 공식의 기본 지침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최대한 똑같이 유지하는 것이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주식의 비중이 예컨대 55%로 증가하면 주식 5%, 즉 주식의 11분의 1을 매도하여 회수한 자금으로 채권을 매수한다. 반대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주식의 비중이 예컨대 45%로 감소하면 채권 5%, 즉 채권의 11분의 1을 매도하여 회수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즉 리밸런싱을 한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재테크 서적, 특히 주식이나 자산 배분과 관련된 책을 보면 이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밸런싱이라는 거는 균형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 중에서 어떤 특정 자산이 조금 더 가격이 올라서 많아지면 고가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즉 비쌀 때 파는 겁니다. 파는 대신에 다른 자산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것을 사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가에 매수를 하고 고가에 매도를 해서 투자에서 큰 실패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밸런싱인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과 채권을 자산 배분해서 보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중에서도 AOR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그거는
주식 60%, 채권 40%, 미국 장기 채권 40%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인데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투자를 해주는 ETF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로 자산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예일대학교도 1937년 이후 오랜 기간 이와 비슷한 공식을 사용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삼은 주식 보유 비중은 약 35%였다. 그러나 1950년대 초에는 한때 유명했던 이 공식을 포기했고 폭락 직전이었던 1969년에는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 비중을 61%로 높였다. 예일대학교 사례를 보면 한때 유행했던 공식 투자도 주가가 높을 때 잘못 적용하면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50대 50 공식 투자는 방어적 투자에 적합하다고 확신한다. 투자 방법이 지극히 단순하고 방향이 확실히 오르며 투자자는 자신이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특히 주가가 상승할수록 주식 비중을 높이려는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김성일 작가님이 쓰신 마법의 돈 굴리기 또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런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단태라는 유튜버가 쓴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헤지펀드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브릿지워터라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투자 방식,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한국적으로 잘 반영해서 투자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또 자산 배분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이용해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은 단순히 주식 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식과 채권의 일정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것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을 좀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5장에서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50대 50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50만 원은 주식에 50만 원은 채권에 이렇게 투자라고 했는데 그 50% 주식 비중에서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선정 4대 기준. 방어적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주식을 선정하는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가 추천하는 4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분산 투자한다. 보유 종목 수를 10개에서 30개로 하라는 뜻이다. 2. 재무 구조가 건전한 유명 대기업들 중에서만 선정한다. 모호한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명확한 기준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5장 끝부분에 추가한다. 3. 장기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 중에서만 선정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0년 초 이후 약 20년 동안 배당을 계속 지급한 기업들 중에서 선정한다. 4. 예컨대 과거 7년 평균 이익을 고려해서 매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다. 내가 추천하는 가격 기준은 과거 7년 평균 이익의 25배 이하인 동시에 최근 12개월 이익의 20배 이하이다. 그러나 가격 상한선을 이렇게 엄격하게 설정하면 가장 건전하고 인기 높은 종목들이 편입 대상에서 거의 모두 제외될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투기꾼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좋아하던 성장주는 거의 모두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은 우선은 분산 투자, 그러니까 10개에서 30개 사이로 분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가 건전한 유명 대기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량주 중에서 고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장기간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 배당주 중에서 고르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과거 7년 평균 이익, 최근 12개월 이익의 20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EPS라고 하죠.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하는 주식 한 주당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7배, 7배에서 20배에서 25배 사이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PER이 20배에서 25배 사이라는 걸
사이의 주식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 책을 쓴 게 이게 4판인데 4판 맞죠? 네, 개정 4판인데 이 책을 쓸 때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인데 이때만 해도 그 ETF라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ETF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등장한 상품인데 그 상품이 있기 전에는 그 개별 투자만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뭐 그 뱅가드의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개별주 투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타 투자라고 하는 인덱스 펀드 투자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개별 주식을 투자해야 했는데 그런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보유 종목 수를 10개에서 30개로 나누라는 것은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보유 종목 수를 분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20개에서 30개를 넘어가면은 분산의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개 미만으로 분산을 하면 분산을 하지 않고 거의 집중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20개에서 30개를 조금 더 넘어가서 뭐 50개, 60개 이렇게 돼버리면은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개에서 30개 정도 투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건전한 유명 대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사실은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하죠.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좀 판단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동 비율이 몇 %라든지 아니면 뭐 부채 비율이 몇 %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 조건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매출, 그리고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투입했던 모든 비용들, 세금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들 이런 것들 다 지급하고 나서 남는 돈을 주주한테 주는 게 배당이니까 장기간 배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다 하고 그리고 어떤 재무활동, 그러니까 은행이나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린 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세금도 내고 나서도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경쟁 우위가 있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만 사실은 배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배당을 줬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장기간 배당을 지급했다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경쟁 우위가 큰 기업만 투자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이제 PER을 25배에서 20배 그 사이에서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또 시장 분위기나 또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멀티플 이런 걸 다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요건들에 맞는 그 투자 방식이 사실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SCHD라는 ETF 있잖아요. 그 찰스 슈왑에서 나온 ETF인데 장기간 어떤 우량한 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 ROE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지급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그 기업들을 소팅해내는 그런 ETF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SCHD를 사는 게 사실은 이 방어적 주식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93페이지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채권이 우선주보다 안전하고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안전하다고 말한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서 주식이 위험하다는 편견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증권의 위험과 안전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채권은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험해진다. 마찬가지로 우선주나 보통주도 배당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면 위험해진다. 취득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증권 역시 위험한 증권이다. 그런데 증권 가격이 단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권이 위험하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증권 가격 하락이 일시적이며 그 가격에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미국 저축채권을 제외하면 가격 하락 가능성은 보통주 일반은 물론 선순위 증권까지 포함해서 모든 증권에 해당되는 속성이다. 그러나 가격 하락 가능성은 실질적 의미에서 진정한 위험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 사람은 불리한 시점에 건물을 매각해야만 하면 큰 손실을 본다. 그러나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이런 손실 가능성까지 고려하진 않는다. 유일한 판단 기준은 원리금 지급이 얼마나 확실한가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의 위험은 적자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 기업을 억지로 매각하는 상황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8장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보유 증권의 시장 가격 하락을 손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즉, 시장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심하게 구성한 주식 포트폴리오가 장기간에 걸쳐 만족스러운 실적을 기록했다면 이 포트폴리오는 안전성이 입증된 셈이다. 이 기간에 포트폴리오의 시장 평가액은 오르내릴 수밖에 없으며 일시적으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위험하다면 이 포트폴리오는 위험한 동시에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험의 개념을 한정해서 사용하면 이런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즉, 매각을 통해서 손실이 실현되었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해졌거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했을 때로 한정하면 된다. 위험의 개념을 한정해도 개별 주식에는 이런 위험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세심하게 구성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이런 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단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재 가치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위험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 회복되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산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게 폭락을 해서 3만 원이 된다. 그러면 한 주당 2만 원의 손실을 보니까 그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주식이 위험한지를 평가할 때는 그 주식 뒤에 있는 회사가, 즉 사업이 위험해졌는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그 주식이 이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가격이 평가받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의 근거에는 그 사업이 튼튼하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의 증서인 주식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그 산 가격이 5만 원이다. 근데 그 산 시점 이후로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더 커지고 이익이 더 커졌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주식 가격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가격만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과 그 주식 내부에 있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통 가치 투자자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어적 투자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공격적 투자자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외된 대형주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염가 종목 매수하는 법, 세 번째가 특수 상황이나 워크아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인수된다든지 소위 말해서 차익거래 상황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염가 종목 매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인데요. 염가 종목이란 시장 가격보다 내재 가치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종목을 가리킨다. 염가 종목에는 주식은 물론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채권과 우선주도 포함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추정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50% 이상 높아야 진정한 염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염가 종목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염가 종목을 찾아내는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대개 미래이익을 추정하고 여기에 적정 자본화 개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되는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으며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염가 종목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비상장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때에도 미래이익을 추정해서 평가하면 첫째 방법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둘째 방법에서는 특히 순유동자산, 즉 순운전자본에 초점을 두면서 자산의 청산가치에 관심을 집중한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저점에 도달하면 위 두 기준으로 평가할 때 주식 대부분이 염가 종목이 된다. 전형적인 예가 제너럴 모터스죠. GM으로서 1941년 주가가 $30 미만이었는데 1971년 주가로는 $5에 불과했다. EPS가 $4가 넘었고, 즉 주식 한 주를 샀을 때 그 한 주 뒤에 있는 순이익이 $4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자면 $4짜리 주식을 $5에 사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PER이 1배잖아요. 1배니까. 보통 주식들이 대부분이 PER이 뭐 최소 5배, 6배는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배당이 $3.5가 넘었는데도 말이다. 그쵸. 1971년 GM 주가가 $5인데 배당이 $3.5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5 주고 샀으면 1년에 $3.5가 나한테 배당으로 들어오니까 1년 수익률이 70%인 거죠. 그러면은 $5에 사서 내가 3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배당이 하나도 늘지 않고 주가는 그대로였다라고 해도 배당이 1년에 $3.5니까 3년 하면 $10.5잖아요. 근데 주가가 $5니까 내가 $5를 주고 사서 3년 동안 $10.5니까 이미 본전을 뽑은 거죠. 배당으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바로 염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단기 실적도 부진하고 단기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다. 그렇죠. 따라서 시장이 침체했을 때 지혜롭게 용기를 발휘하려면 경험뿐 아니라 적절한 가치평가 기법도 사용해야 한다. 네.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하는 이 염가 종목 매수 방법이 그 강한국 씨가 이야기한 쓴 책이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또는 하면 된다 퀀트 투자에 나와 있는 그 NCAB 전략이에요. 그래서 Net Current Asset Value라고 해서 좀 회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떤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갖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업권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 중에서 그 자산 각각이 뭐 어느 정도 평가액이 있을 겁니다. 뭐 현금은 뭐 2억이 있다. 뭐 건물은 뭐 15억짜리다. 이렇게 해서 평가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채 금액을 빼고 순 유동자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순현금이 1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00억이 있는데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서는 뭐 한 75억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이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다 샀을 때 이 회사가 75억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무한히 많아서 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산 거예요. 75억을 주고서. 그러면 난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이 회사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주주니까. 그러면은 75억을 들여서 100억짜리 현금이 있는 회사를 사면 그 앉은 자리에서 25억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말하는 염가 종목 매수, 즉 NCAB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보면 그 퀀트킹이나 젠포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NCAB라는 팩터 자체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NCAB 종목을 걸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주식시장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차나 집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반떼 신차가 뭐 2천만 원이다, 풀옵션이 2천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냥 차를 2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차인데 1,5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대리점에서. 이런 거는 지금 웬만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실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나 어떤 사람들의 편향에 의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NCAB 전략 같은 게 통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강원국 씨는 이런 회사들을 유니콘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유니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상상 속에 존재하지만 어딘가에 있다. 그게 바로 NCAB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NCAB 전략을 이 백테스트를 해보면 지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발생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NCAB 이 전략에 따라서 추출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진짜 이상한 종목들이 많아요. 무슨 뭐 철강회사 또는 뭐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가끔씩 몇백 %씩 오르면서 수익률을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으로 한 2년 전, 3년 전에 수익을 꽤 많이 봤었는데, 이 염가 종목 매수 방법의 원전이죠. 이 부분이, 이 공격적 투자의 원 본문인 거죠.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 투자자들 대부분이 공격적 투자자가 아니라 방어적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적 투자자라는 거는 그 생업을 하면서도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증권 분석이라는 거에 상당 수준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보다 더 어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증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만 비교해도, 내가 만약에 뭐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시차가 다르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죠. 나는 한국어를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를 하면은 난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또는 그 월스트리트에서 뭐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나온 그런 어떤 연봉이 뭐 10억, 20억 이런 어떤 그런 펀드 매니저들, 또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벤자민 그레이엄은 방어적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 한국 시장에서는 통할 수 있는 게 이 염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이 그나마 통할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염가 종목 같은 걸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형주고, 그런 그 기업 규모가 자금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런 종목들은 못 삽니다. 대부분 사면 뭐 대주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만이 어느 정도 자본 규모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염가 종목 매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벤자민 그레이엄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써놨어요, 이 책에다가. 방어적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미스터 마켓 우화도 이 책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법, 이런 내용은 솔직히 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 책 마지막 부분에 그 유명한 그 그레이엄 도드마워의 탁월한 투자자들, 이
내용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효율적 시장 가설의 반례들, 그러니까 반대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인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찰리 먼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빌 루안이라든지 세쿼이어 펀드, 이런 사람들이 왜 시장 초과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가치 평가에 있다. 즉 가치 투자에 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인내를 하고 염가의 종목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 투자를 꿈꾸신다면, 책이 조금 어렵고 좀 오래된 책이라서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현명한 투자자를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현명한 투자자 내용을 좀 소개하고 제 생각을 좀 덧붙여봤습니다. 네, 오후의 도서관이었습니다.